정치 카페 테라스. 겨울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정치 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제 옆엔 오늘도 짝꿍 박홍순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박홍순입니다. 네, 작가님. 네. 삐뚤어지고 싶을 때 있습니까? 많죠. 어떤 때 삐뚤어지고 싶으세요? 저도 항상 지킬 박사는 아닙니다. 저 안에 하이드가 숨어서 꿈틀거리고 있는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네. 뭐 이러면은 뭔가 일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네, 스트레스 없는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명을 죽인 안산 인질범 사건, 동거녀를 토막살해한 박춘봉 사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연일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 때론 추악하고 때론 온 국민을 경악해 한 범죄들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범죄가 어디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범죄들이 정의의 잣대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건지요. 사고 발생 후 분노하며 처벌 수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인 걸까요? 워싱턴 법무부 청사 입구엔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케 하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정치카페 테라스 14번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라스에는 대한민국 정의의 상징입니다. 멋진 남자라고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함정 질문이었네요.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을 물어보더니 곧바로 흉악범 사이코패스로 들어가서 아니 뭐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게 어딨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미리 질문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해놓고서는. 당했네. 네. 일단 표창원 교수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프로파일러가 뭘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그것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프로파일러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프로필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나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연예인에 대한 그 정보도 대부분 프로필이란 걸로 시작하죠.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경력이 있고 프로파일러는 그런 범죄자의 프로필을 뽑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뽑을 것인가? 현장이라는 그 범인이 남긴 가장 중요한 증거의 덩어리죠. 그 현장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현장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 범인의 심리적 특성은 어떻고 성격적 특성은 어떻고 범죄 경험이나 피해자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범인의 프로필로 네. 뽑아내는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최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근데 왜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글쎄요. 대한민국 최초란 말은 늘 좀 논란거리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외국에서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는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경찰청 내에서 프로파일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권일용 네. 경감이라고요. 이분이 저와 나이도 같고요. 생월도 같고 예, 아주 공통점이 많은 분인데 외모만 저보다 한 5년 더 나이 들어 보이시죠? 네. 얼굴도 저보다 한 2배 크시고, 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랑 거의 같은 시기에. 네, 한번 뵙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분은 국내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현장에서 실시한 그런 네. 분이라서 거의 같은 동시대였고요. 그래서 최초는 그분께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쨌든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예. 그래서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표창원의 CSI 프로파일링 체험전이라고. 네. 예. 네.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말 그대로고요. CSI란 것은 이제 Crime Scene Investigation, 네. 현장 수사를 말하죠. 네. 현장에서 증거를 찾는 작업, 과학 수사. 그리고 프로파일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서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파악해내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방에 들어가면 범죄 현장이 꾸며져 있고요. 실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셨죠? 그 시체. 예. 어떤 누군가를 꼭 빼닮은 시체가 하나 누워 있고요. 그리고 피도 낭자하고 네. 여러 가지 발자국이라든지 증거들이 현장에 있죠. 네. 그것을 한번 보신 다음에 두 번째 방에 가시게 되면 그 증거들을 실험을 통해서 분석하고 거기서 지문도 찾아내고 네. 족족도 측정하고 또 혈흔 패턴도 읽어내고 이런 실험을 거치시고 네. 세 번째 방에 가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네.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본인이 추리를 해내시면 그 다음에 정답을 보여드립니다. 네. 보셨죠? 네.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포일러는 절대로 밝히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저는 2시간, 이게 전체 3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몇 가지 단서는 잡고 이렇게 범인들의 폭을 상당히 좁히는 것까지는 제가 기여를 했어요. 우리 조에서는.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벽에 튄,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살해를 하면 이제 피가 탁 튀게 되잖아요. 근데 벽에 튄 어떤 혈흔을 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범죄자의 어떤 살해 지점이 과학적으로 딱 도출되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런 게 정말 과학 수사구나. 네. 이런 걸 좀 배우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런 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표창원 교수님이 참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연기 욕심이 있으신지. 완전 너무 재밌어요. 거기다가 저희 팀이랑 이제 한 팀이랑 두 팀이 같이 그 체험전에 한 공간 안에 있었는데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명석한 거예요. 이 사건을 쭉 추리해가는 과정에서 거의 두 팀 다 아이들이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다 맞추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네.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오신 어머니들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서로 맞추려고 가족들끼리 함께 체험전에 참가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어디서 진행되는 거죠? 2월 말까지고요. 네. 그 성남 분당 네. 야탐역 4번 출구 가까이에 코리아 디자인 센터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 지하 1층에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녀왔지만 너무 생생한 체험들, 그리고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깊은 것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오세요. 네. 네. 경찰대 교수직을 그만두셨어요, 2년 전에. 네. 네, 왜 그만두셨죠? 뭐 봉사할 만큼 했다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대선을 네. 앞두고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 의혹이 불거졌었고요. 근데 그 의혹 앞에서 경찰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 정치적인 그 발언으로 비판을 또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찰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그런 비판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죠. 네.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어떻게 주로 생활을 하시고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혼도 많이 났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직업을 그만두면 되겠느냐 이런 이제 혼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도 쓰고 네.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더라고요. 가고 버텨내오고 그전 못지않게 잘 살고 있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고맙고 저를 지원해주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연구소를 차리게 됐고 네.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께 내놓은 것이 그 체험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이제 최근 근황은 CSI 프로파일링 체험전을 네.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굉장히 큰 두 개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네. 이제 안산 인질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초구 세모녀 피살 사건이 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의 시작을 이 두 사건으로 좀 출발하는 것은 어떤 가족 살해라고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인데요. 일단 이 두 사건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징 공통점이라면 범인이 남자다, 중년이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다른 것들은 상당히 성격이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사건 같은 경우는 글쎄요, 가장 그 축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마 번아웃 증후군 혹은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실패를 모르고 성공의 가도만을 달려온 40대 가장,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두 딸에게 남들 못지않은 유복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닥쳐온 실직과 3년간의 재취업 실패,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겠다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그 2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도 모두 날려버린 실패 상황. 그 부분을 자신의 어떤 역량의 끝, 절망 상태, 또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잘못 판단한, 그래서 이제 다 놔버리자,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징계가 모두 소진된 한국형 엘리트의 비뚤어진 선택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사건의 특징이랄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그 사람만의 어떤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범행이라면야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잡초처럼 변화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못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닥쳐올 그 가정의 또 붕괴, 다양한 형태의 그런 번아웃 증후군의 현상들, 이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안산 인질범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산 사건은 참 분노가 일어나고 참 참담하죠.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까지 들고 있고요. 안산 사건은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그렇죠.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피해자들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희생이 됐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도박 문제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근저에는 인간과 세상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다른 어떤 외부 요인에 탓을 돌릴 범죄는 아닌 것 같고요. 김상훈이라는 인간 스스로가 커오면서 자기가 맞닥뜨렸던 어려움, 열등감, 좌절,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 무시당한다는 느낌, 실패, 이런 것들을 모두 타인 탓, 세상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반사회성 인격을 키워온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주의, 부인을 자신의 어떤 하수인이나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잘못된 태도, 더더군다나 나이 어린 비록 자신의 직접 혈육은 아니지만 부인의 딸인 그 어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딸에게 행한 짓들을 본다면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최소한의 그 어떤 인간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타인도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음을 더군다나 그 어린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러한 괴물 같은 존재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 피해 가족 중에 그 부인이 네. 경찰에 자신이 이제 어떤 살해 위협을 느낄 만큼의 어떤 폭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칼로 허벅지를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사가 왜 사전에 미리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안타깝죠. 여전히 우리 사회가 제 기억으로는 1999년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환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였고요. 그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의 미진함을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좀 강력한 그리고 적극적인 체계적인 대응에 대한 사회적인 주문은 계속돼 왔고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도 제정이 되고 지난해에는 경찰이 영장 없이도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일단 가해자를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응급조치권도 신설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또 특히 해당되는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미진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여러 명이 중징계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정폭력 신고 사건인데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이번 인질살인극까지 이어졌다라는 비판이 일어났죠. 네. 이제 그것은 그만큼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외부 사회는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가정일이다. 부부간의 문제이다. 라는 인식이 여전히 공고히 좀 가로막혀 있지 않은가. 그러한 사회 저변의 인식이 경찰에도 그대로 경찰관들에게도 삼투압 현상처럼 스며들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4대학 척결이라고 하면서 가정폭력을 그중에 하나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식 속에서 가정 내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네. 그런 풍조가 여전히 확산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모녀 살인사건 접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이것저것 다 팔고 나면 그래도 한 7, 8억이 남는 재산인데. 남들은 갖지도 못한 재산이야. 그 정도의 절망을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왜 범죄와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접한 소설이 아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살인을 하기 전에 2달 동안 침대 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폴레옹인가 아니면 한 마리 벼룩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급한 부류와 재능 있는 소수의 뛰어난 부류로 분류하고 자기는 그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주입을 하는 건데 그런 입장, 즉 자기를 나폴레옹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7, 8억은 이거는 절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뚤어진 우월감. 예전에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은 우월감은 열등감의 다른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자신이 추락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반대로 이제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이제 범죄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근데 표 교수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표 박사님. 표 박사님. 소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이게 특별한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적어도 심리적 경향은 확산되고 있잖아요. 제 친구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정리해고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잘했고 그렇죠. 서울대 연고대 갔고 나와서 직장에서 잘 나갔단 말이에요. 성진도 빠르고. 근데 50대 초반이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정신적 공황이 대단해요. 자기는 1등만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50대 초반에 떨어져 나와서 패배자가 됐다라는 이 열패감 이런 것들이 공황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비뚤어진 심리로 가면은 이게 범죄로 가겠다. 그렇죠. 그런 저변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이 사건 2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주목하게 됐냐면 아까 이제 가부장적인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97년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실직, 해고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좌절감들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 마누라도 내 아이들도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뭐 같이 애를 안고 투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지 뭐 한다든가. 근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그 처해진 환경에서 또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가장인 내가 이 가족 전체의 어떤 삶의 희망도 절망도 다 내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 그리고 뭐 안산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가족을 자신의 어떤 부속물 정도로 여긴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 가족사례 안에서 나타나는 이 가부장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많은 그 사회적인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인식 속에 남자들도 피해자거든요. 사실은. 그 서초동 가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내의 의사에 반해서 그 생명을 또 딸들도 마찬가지고 앗아간 잔인한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가 결국 나밖에는 이 가정을 꾸려나갈 사람이 없는데 내가 실패했으니 우린 다 끝이야 라고 그 아내의 어떤 자기 결정권 그리고 아내의 능력 그리고 딸들 스스로도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면에는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라는 채무의식, 책임감, 부당한 것이고 그게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2012년 12월에 발생한 그 사건 이전에는 저도 대단히 가부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학술적으로는 가정폭력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정폭력의 배경에는 가부장적 인식이 있고 그것의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활해온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경제적 수입은 내가 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은 결국 내가 해야 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이런 지나친 부담과 책임의식을 가졌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네. 근데 막상 직장을 딱 잃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전까지는 모든 제가 하는 말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거 틀린 것이 있었지만 검증할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저 사람 말은 맞을 거야 라고 해오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2012년 그 결정 이후에는 실업자가 된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말에도 틀린 게 있구나. 스스로 소신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러 가지 집안 내에서의 역할의 변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저로서는 소신 지킨다고 했고 아내도 사실은 그 부분을 존중해 주긴 했지만 저는 그런 그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뭔가 말하기가 자신감이 이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외식할까라는 것도 과거엔 당당하게 오늘 외식할까라는 것이었지만 오늘 외식해도 될까? 뭐 이런 심정이 이런 있잖아요. 거 보면 경제결정론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전 많은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내한테 힘들어라고 하고 나 좀 도와줘라고 해도 괜찮은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아내가 등을 토닥토닥 해줄 때 그 느낌 뭔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누나 같은 포근함을 주는 그 느낌도 너무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네. 아이들도 그전까지는 아빠 말은 다 옳은 줄 알았지만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딱 쳐다본 눈길에 아빠 그럼 맞는 거야? 뭐 특히 뭐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들에게 뭐 바르셀로나랑 뭐 마드리드랑 뭐 이런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딱 우리 아들 그전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는데 아빠가 맞아?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가부장적인 인습과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살면서 남자들이 엄청난 부담감, 알지 못할 무의식적인 부담감을 지고 살아왔구나. 내가 틀리면 큰일 난다라는 잘못된 관념. 그러니까 자식이나 아내 앞에서 좀 약한 모습 보이면 내가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라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심리적인 배경이야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왜 스스로 하시는 작업을 심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심리 분석인데
그거를 뭐 심리적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산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흉악성의 정도가 네.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막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게 증폭돼서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일반 살인 사건 정도가 그러니까 심리적 부검이라 그러잖아요. 심리적 부검이요? 네, 네. 맞아요. 네. 심리적 부검은 일단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예. 때문에 지금 이 김상훈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되진 않고요. 서초동 사건 같은 경우는 자살 동기를 가지고 자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망하진 않았지만 심리적 부검을 실시할 대상이긴 하죠. 안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상훈이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떤 뭐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어떤 분노나 흥분 등이 야기돼서 했던 범행 이렇게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집에 가서 전날 저녁 9시에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잖아요. 아내의 전 남편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범죄 상황이라면 일단 불안감 그리고 자기가 큰일을 저질렀구나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긴장 극도의 또 아내를 찾고자 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나 갈망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 문제 그 자신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두 딸과 자신이 살해한 아내 전 남편의 동거녀 다른 여성도 있었고요. 3명의 추가 인질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행한 그 작은 딸에 대한 성적인 공격과 범죄 행동을 본다면 이거는 그러한 극도의 긴장과 불안과 이런 감정적인 그 혼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죠. 자신의 이제 원초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켜내서 행한 것인데요. 어떠한 인질 상황에서도 사실 그러한 행동들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과거 지강헌이라는 1988년 탈주범들 같은 경우에도 인질로 잡고 있던 여성들이 이제 20대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 20대 여성이 상당히 좀 스톡홀름 증후군 이해가 나올 정도로 잘해줬어요, 인질범들한테. 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여성에게 성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혈기왕성한 20대 남성들이었고 갓 탈옥한 친구들인데 왜냐하면 그 인질극 상황이란 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그런 그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킬 여유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김상훈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아내에 대해서 가학적인 묶어놓고 어떤 성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이번에 그 피해당한 막내딸에 대해서도 이미 이전에 2년 전에 성적인 공격을 한 그러한 그 보고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김상훈에게는 인격 장애가 대단히 심하게 있었다. 그것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강박증이라는 그 증상이 있거든요. 성적 강박증이란 거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을 본인이 떨쳐내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자연스럽게 성적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켜서 성적 행동을 하려는 그런 강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제 성적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성중독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추정이 좀 되고요. 아울러 성가학증, 어린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소아기호증 이런 그 다양한 성적인 그 정신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흉악범들의 경우 이런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어떤 징후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에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후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기의 양육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 어린이집 문제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와 학대, 흔히들 이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죠. 이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자기 내면에 남아있으면서 우울증이라든지 폐쇄공포증, 대인공포증, 기피증 이렇게 되면서 사회와 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단시켜 내가는
본인만 괴로운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외면화 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그 이후에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때 사회화라는 걸 우리가 거치지 않습니까? 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규정, 규범, 예의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교육받고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가는데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잘못되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지 못하면서 크거나 또는 규범이란 것을 자기가 이건 지켜야 돼라고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래서 규정이든 법이든 예절이든 내가 안 지켰을 경우에 나에게 맴매가 오고 처벌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키는 척은 하겠지만 자신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언제든지 네.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것이 이제 품행장애라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을 성장 과정상의 정상적인 사회화를 겪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이 붕괴된 상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 학교에서도 너무 성적, 경쟁, 그다음에 공부 잘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예 교육의 대상에서도 배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규정 위반하거나 선생님 눈밖에 나면 뭐 벌점을 통해서 학교에서 내쫓아버린다든지 이러한 배제 중심의 잘못된 교육 시스템이 점점점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심리적인 결함, 뭐 그러면 무슨 심리의 차이가 그 정도의 흉폭한 행동의 차이를 나타낼까 싶겠지만 제가 겪어본 거에 의하면요, 사실은 그런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교도소예요. 네. 그 샘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은 옆에서 사람 거의 죽어나갈 정도로 싸움이 붙었어요. 네. 뭐 얼굴 다 멍망대고 이 다 부러지고 둘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놔뒀으면 살인이에요. 네. 그래서 뭘로 싸웠니 물어봤더니 나중에 좀 지나서 한 놈이 이제 책에 나온 거 TOM 영어 스펠링이요. 이걸 보고 톰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던 애가 넌 그것도 모르냐? 그건 톰이라고 읽으면 안 돼. 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톰이냐 탐이냐 가지고 거의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특징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안산 그 김상호처럼 뒤에 잡힐 거 알잖아요. 네. 아는데도 그 상태에서 성폭행이나 또 추가 살인이나 이런 거 저지르는 건 처벌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잖아요. 그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면서요. 근데 걔네들도 그래. 감옥에서 어딜 도망가요.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은 이거 바로 추가가 뜨거든요. 네. 감옥 얘기로는. 또 다시 추가로 재판받고 더 총량이 늘어나는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네. 몇 주 있다가 또 다른 방에서 또 사단이 났어요. 또 큰 사건이 난 거예요. 대형 싸움이. 그건 뭘로 싸웠냐. 시의 승격 요건이 30만 명이냐 40만 명이냐. 한 명은 30만 명이다. 한 놈은 40만 백과사전을 넣어줘. 싸움 안 나게. 그걸로 논쟁 벌이다가 거의 살인 사건 났어요. 거의. 아이고. 그래서 그 사소한 심리적인 차이가 실제 어떤 결정적 순간에는 엄청난 행동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막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어린이집 그 폭행 사건도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다 곱게 자라지 않았어요. 보면은 뭐 아버지한테 뭐 죽도록 뭐 맞기도 하고 엄마한테 뭐 빗자루 몽둥이로 맨날 맞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맞았어. 그러면은 누군가에 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한테 오늘 맞았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토닥토닥 하면서 뭔가 이제 맞으면서 생긴 상처나 응어리 같은 것을 어떤 마을이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마을이나 이 안에서 해소할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아이가 그 폭행과 그리고 그 폭행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분노가 각인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 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유할 공간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아까 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단되어 있잖아요. 인간관계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그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우리는 무수하게 맞고 자랐죠. 그렇죠.
때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맞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 25살 때까지 엄마한테 맞았다니까. 때렸다기보다 싸움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싸우긴 많이 했고요. 어쨌건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많이 당했죠. 그렇죠. 네, 무시도 당하고 그렇지만 돌아서면 같이 손잡고 또는 어깨에 두드려주고 또는 울 수 있는 가슴을 내어줄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대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죠. 부모님도 사실은 자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슬람 국가 IS에 그 자기가 합류하겠다고 떠났던 김군 같은 경우도 보면 중학교에 진학을 안 해버리거든요. 친구들과의 문제, 그 또래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어떤 소속감을 찾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줄 어딘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그 탐색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도 남자답고 존중받고 강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도 발견해내고 좀 이렇게 도닥여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그 아직 어린 나이에 충분치 않은 또는 왜곡된 정보에만 의존을 해서 저것이 바로 내가 갈 곳이야. 저곳에만 가면 내가 전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위험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다친 그 상처 입은 가슴을 보듬어주지 않는 이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대부분은 그건 특별한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우리 가족하고는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십거리 술자리에서 그냥 비분관계하는 소재 정도로 그냥 또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제 한나 아렌트 책 중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다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환경이 조성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 범죄 심리학 쪽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미국의 이제 밀그램이라는 사람의 전기 충격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직업 연령별로 전기 충격을 질문에 오답을 얘기하면은 전기 충격을 115볼트부터 450볼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안에서는 이제 전기 충격이 가는 건 아니고 배우가 쇼를 하는 거죠. 근데 4분의 3이 치명적인 그리고 위험 극도의 위험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 450볼트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키니까 그냥 실험자기 때문에 안 하고 때려치고 나가면 되는데도 그런 짓을 남을 죽일 수 있는 30불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의 어떤 평범화된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선 사실은 남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주변의 문제일 수 있는데도 그냥 어떤 일과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자꾸 넘어가니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표창원 교수님의 여러 책이나 그 글들에 보면은 이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은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 많이 그러면서 이제 같은 창원인데 신창원과 표창원이 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던가 아닌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신창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표창원으로 돌리셨어요? 참 저도 나중에 지금도 그 신창원 씨는 저한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본인이. 그리고 자신과 같은 본인은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행한 그 청소년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대단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심리학 공부를 교도소 안에서 하고 있고 독학사 학위 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죠. 이름도 같은데 두 사람이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의 그 삶에 대한 것들 보니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싸움도 대단히 많이 했었고 속에 분노가 늘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저도 뭐 어렸을 때 도둑질도 해봤고요. 뭐 칼도 들었더만요. 예. 소개된 거 보니까 지금 어두운 과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다 공개돼 있던데 사제 폭탄을 만들기도 해봤고 거기까지만 하시죠. 근데 제 곁에는 늘 누군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너는 착한 아이란 걸 내가 알아라고 늘 이야기해 주시고 제 안에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발견하고 강조해 주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선생님도 계셨고 같이 살던 그 친구의 어머니도 계셨고 이웃집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렸을 때 그대로 놔뒀다면 지속적으로 분노와 그 분노의 표출 그럼으로써 주변으로부터의 적대적인 반응과 대응 또 반발감으로 더 강한 분노 또는 일탈 행동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탈의 증폭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루어졌더라면 저도 신창원 못지않은 악명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순간 눈이 번뜩. 근데 이제 신창원 같은 경우는 그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모성 결핍이란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친께서 대단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말썽을 많이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웃에서 신창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대응을 하고 그 아버지에게 책임을 많이 물었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그 뭐 설이라든지 말썽을 통해서 손실들 입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분노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뭐 너무 과하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부친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파출소로 갔죠. 이 녀석 내 아들이지만 범죄 저질렀으니까 교도소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파출소에서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사건을 입건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서 소년원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신창원이 쓴 비망록 속에 보면 12살 때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 내야 될 돈을 안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 신창원에 대해서 쌍욕을 하면서 돈도 안 가져온 너희 뭐하러 학교 왔냐. 이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괴물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뭐 꼭 그 말만을 그대로 믿어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주변에서 그러한 그 어린 나이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환경에서 쌓이고 분출될 수 있었던 분노와 불만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고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착한 부분들을 좀 살려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던 것이 결국은 그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 가정 환경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임꺽정 이름이 왜 임꺽정인 줄 아세요? 걱정. 홍명희 소설에 의하면 하도 말썽을 많이 피워서 얘 걱정된다. 그래서 임꺽정이 됐다고 나와 있던데 어쨌든 주변 가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그 밀그램 실험에서 재밌는 힌트를 봤었어요. 그 교육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학교나 이런데. 근데 밀그램이 이제 직업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령별로 하다가 보니까 신기한 거는 누가 그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450볼트까지 최종적으로 누른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착한 사람이래요. 사회에서 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으로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것들을 대부분 하더라. 그러면 누가 저항하느냐, 누가 잘 안 누르고 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느냐. 제일 많은 게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혹은 그 반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노 그러고 나 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잖아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착한 학생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으로 바뀌고 그런 것이 동반돼야 가족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좀 그렇게 이 사고방식 어떤 컨셉 자체가 바뀌어야지
또 이런 문제 해결에도 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밀그램의 실험이 그 한나 이렌트의 악의 평범함, 또 그 한나 이렌트가 그 글을 쓴 것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의 그 신복이었죠. 네. 결국 그 600만 명을 사망케 한 그 주범인데 그 사람의 재판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가 재판에서 1961년에 행해졌던 재판에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라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저 시키는 일을 누구보다 잘했을 뿐이다. 그게 죄인가?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밀그램이 이제 실험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라는 것. 그 실험 세팅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말씀 안 하신 게 그 감독관의 존재거든요. 네, 맞아요. 예, 감독관 옆에서 그 실험 대상자가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주저할 때 계속해서 당신의 역할은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실험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지시와 권위의 강압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 박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 시스템이 보면 바로 그런 학생들을 권위 하에 복종하도록 자꾸 만들고 그 선생님의 역할이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려고 할 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려고 할 때 학생의 역할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시킨 대로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친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너의 성적을 걱정해야 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이해, 이익 여기에만 매몰하도록 만드는 그런 집단적인 밀그램 실험 상태가 아닌가. 네. 그런 좀 우려를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그 안산 그리고 서초구 이 가족살해 사건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회 정의가 이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 앞의 평등과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져야 한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기보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을 먼저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오히려 이제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정말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또 다시 이제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어떤 범죄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중에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들 이런 것들 좀 말씀 들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아마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그 공연 음란죄, 속칭 바바리맨 사건. 음란죄. 이 말도 있죠. 예. 그 공연이 이제 공연한다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건데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그 공연하는 걸로 오인되는 게 있는데요. 그 비슷한 즈음에 제주도에서 3명의 다른 남성들이 유사한 바바리맨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3명은 다 예외 없이 기소되었어요. 그리고 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만 기소유예예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기소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오히려 더 그 사회 지도층, 소위 말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인사가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범행이 CCTV가 다 공개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거 뭐 법 앞의 평등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다른 사례들도 유사하게 기소유예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제주도에서 3명의 다른 남자들은 다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형사처벌을 받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대표하는 집권자 또는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비뚤어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인 것이죠. 과거에 유사한 일이 아까도 이제 제가 지강원 말씀드렸지만 지강원 일당이 왜 그렇게 탈주하고 난리를 쳤느냐. 자신들이 지강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절도했어요. 그런데 받은 형량이 징역 7년에다가 보호감호 10년? 그래서 총 17년인데 비슷한 시기에 전경환이라는 당시 전경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 법정에서 100억? 확인된 것만 60억 원이고요. 지금 세간에서 들리기에는 거의 뭐 100억 원대 이상의 그런 횡령과 뇌물수수와 이러한 그 엄청난
범죄인데 그 당시 돈 가치로 지금 따지면 그분 뭐 10배 이상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받은 형량이 7년이에요. 그 사람은 보호가 아무도 안 받았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살고 특별사면 감형 그 다음에 특별사면 이렇게 되면서 2년만 살고 그대로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지강원이나 그 다른 일당들이 봤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자기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쨌든 죄를 지킨 졌지만 장발장 같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런 정말 큰 도둑놈들은 그냥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탈주해서 나와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2014년, 2015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오늘도 제가 그 칼럼에 썼지만 도대체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흔히들 보수, 저는 이제 보수라고 늘 주장을 하니까 보수가 그 내세우는 가치란 건 체제를 지켜내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회의 질서, 현 질서.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이거든요. 법이 엄정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 법이 공평하게 그리고 헌법이 준수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법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의 한국의 법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검찰이 운용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오히려 혁명분자들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반국가 사고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희들 이래도 참을래? 이래도 참을래? 하는 걸 계속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국민들이 나는 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12년도에 이제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네. 고등학생들한테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넌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니? 그랬더니 뭐 절반 가까운 네, 학생들이 40몇 %가 네, 저는 뭐 10억을 택하겠다. 감옥을 네.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희롱, 네. 성추행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박기태 전 국회의장도 그분도 검사 출신이고요. 이 검사 출신들이 성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지금 그 골프장 캐디한테 손녀 같아서 그랬다면서 못 견딜 성적 추행을 하다가 결국 그 여성 경기 진행요원이 8째 홀인가 9째 홀에서 도저히 못 참고 교체 요청하고 갔죠. 그런 심각한 성추행 범죄인데도 본인이 편한 시간에 몰래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사받고 간단히 받고 가고 지금 뭐 형사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네. 참 그런 상태이고요. 신승남 전 검찰총장 역시 정확하게 언제 발생해서 고소기한 1년이 넘어갔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데 검찰에서는 고소기한을 넘겼다. 대단히 뭐 안심하는 듯이 그러면서 이제 공소권 없다. 이렇게 발표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 전 검찰총장이 참 그 용기를 내서 어렵게 자신이 당했던 사건을 고소했던 그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다음 뭐 윤창중 씨도 전혀 우리가 처벌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관할권이 우리는 속지질 속인주를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윤창중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도 있고 뭐 혐의가 없다면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로지 이러한 성추행이나 성적인 고위층들의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뭐 묵인한다든지 또는 미온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검찰이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 범죄 행각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어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부인하고 내가 한 그 행위를 뭘 이렇게까지 나를 공격을 하냐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를 보이신단 말이죠.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어 심리죠. 이걸 인정하면 난 끝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쨌건 부인을 해서 그 부인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대개의 경우 성범죄는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까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의 말 사이니까 피해자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조금씩 드러내줄 수 있다거나 또는 자기가 완강하게 부인한 뒤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봐버리면 그러면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강한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당화와 합리화
과정 스스로도 자기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행동은 그 박기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처럼 손녀 같아서 우리가 들을 때 말도 안 되지만 자기는 어쨌든 합리화할 수 있고 남들이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변명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든지 별의별 그런 이야기를 내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뭐 진실이거나 또는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도망하겠다, 도피하겠다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런 심리에서 내놓는 궁색한 변명들인 거죠. 뭐 그런 심리도 있겠지만 뭐 지금 열거한 것만 해도 거의 처벌이 안 됐잖아요. 또 그것 말고도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권력이나 돈이 뒷받침돼 있으면은 웬만한 범죄는 다 지나간다라는 것들을 이미 집단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다 보면 끝낼 거라는 자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저것도 저는 그 우리나라 그 검사나 이런 법조계 출신들이 또 그런 우연하게도 또 많았잖아요, 이번에.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예전에 뭐 사법고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신림동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저기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 되고 이러면은 정상이 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고시원방에서 몇 년 동안 진짜 그 무슨 사육되듯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되면은 이거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보상 심리, 뭔가를 다 한 손에 쥐었다라는 이런 게 생기기에 적합한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권력을 휘두를 만한 나는 엄청난 고생을 했다. 참.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이 공권력을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공권력의 불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결해 가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도 목도하는 현상들이 경찰관이 단속을 하면 수긍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한 번은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본 것이 88 올림픽대로죠. 김포공항 가는 지점 목동 근처에서 어떤 차량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그 아버지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경찰관에게 막 항의를 격렬하게 하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무서워서인지 아빠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막 울면서 말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딱 보이는 모습 자체가. 그래서 가서 차량을 세우고 왜 그러시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막 왜 이런 빨리 고속으로 달리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함정 단속을 하느냐 막 이제 그런 식의 항의인 거죠. 그다음 왜 나만 잡느냐. 예. 그리고 당신들은 그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안 잡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분노에 차 있고 자기가 그 위반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단속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관은 억울하잖아요. 이분이 부패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봐준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것일 뿐인데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이 경찰관에게 쏟아져 있는 거고 그 아들은 학교에서 보고 배우고 경찰관이란 존재는 우리가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존재인데 아빠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대드니까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고 이제 그게 하나의 대단히 상징적으로 축소된 모습 같아서 아주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경찰관 생활할 때도 그러한 항의는 많이 받았었어요. 멱살잡이라든지 왜 나만 이런 거죠. 늘 그게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권력 불신으로 다가서는 거죠. 집회 시위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 과거에 기동대 소대장으로 소위 그 당시엔 진압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진압하러 가보고 그러면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고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된다. 하지만 저분들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니까 또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이니까 우린 존중해야 된다. 늘 대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상대편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닌 거죠. 눈앞에 보이는 철망으로 얼굴을 가린 이 익명의 저 경찰관들, 대원들은 우리를 포갑하고 압제하고 권력의 신효로서 뭐 돈 있고 뭐 기업주나 사주들이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눈 감고 뭐 노동자들이 조금 어기는 거나 집시법 조금 위반하는 건 저렇게 강하게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인식으로 그래서 경찰만 나타나면 일단 폭력 반감, 경찰 물러가라. 폭력, 반감, 욕설, 비난 이렇게 해오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현상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프고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당연히 신뢰밖에 없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의 가장 핵심은 친절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잘못된 접근, 웃어드리고 또는 뭐 우산 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경찰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신뢰의 핵심은 공정성. 네. 결코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돈이나 지위나 또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달리 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 법 위반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위상은 확립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런 건 어떨까요? 저기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그래도 공정한 편이잖아요. 뭐 완전 공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권력에 의해만 대변하고 이런 면에서는 확연히 우리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업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공권력 투입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나 유럽은 상당수 나라가 경찰이 공무원 노조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도 그것이 경찰이라 하더라도 뭐 일정하게 제한 조건은 둘 수 있겠죠. 네. 행위나 이런 몇 가지에 있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그냥 지역으로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주요한 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경찰 책임자, 검찰 책임자, 사법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선출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에게 책임지도록 네. 권력자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어떤가 싶어요.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 얘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문제지만 사실 국민들이 국가 폭력을 실질적으로 다 목격을 한단 말이죠. 이제 80년 광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였습니다. 용산에서 그 5명의 세입자분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은 지 이제 벌써 6주기가 이제 됐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리한 과정이었는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묻고 거기에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지금 공항공사 사장으로 가 있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 도대체 국가조차도 이러한 공공연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아무런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안타깝죠. 경찰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사실은 철학적인 접근부터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조선 시대에 여러 가지 경찰과 유사한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이름도 바뀌고 포도청이며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경찰제도 확립을 해볼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 일제가 식민지배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 중심의 그런 그 포갑적이고 권위적인 그 치안제도를 들여왔고요. 그리고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새롭게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 지킴이인 경찰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누구에게 책임져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군정에서도 효율성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그대로 식민경찰 제도를 이어져 오고 이게 오늘까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99년에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기획위원회를 꾸몄어요. 제가 위원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말씀하셨던 선출직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경찰서장을 선출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도 단위로 하자, 또 시 단위로 하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다가 요게 수사권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주지 않은 채 지방자치경찰로 분권화 시켜버리면 경찰은 완전 무력화된다. 분산되어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정치, 지방행정의 아직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경찰을 지방자치화 시켜버리면 지방 토호들과 결탁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논의만 하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책임성 확보, 민주성 확보의 두 축인 수사권과 지방자치경찰제, 요것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넘어왔죠. 지금 현 정부도 공약으로는 내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게 경찰의 그 분권화나 또는 민주화 혹은 책임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통치 이 스타일 또는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그 민주화 수준 이것과 이제 직결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찰 수사에 선진 시스템이 이제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신 내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수사 부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가끔씩 우리 경찰이 저렇게밖에 안 돼?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경찰 수사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도구, 기술, 장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예를 들어 미국 FBI에서 어떤 장비 사용한다 그러면 그걸 사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수사 수준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저 멀리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 제주도 작은 군 단위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어난 사건에도 엄정한 절차, 빠짐없는 현장 수사, 증거 위주의 그런 그 수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수사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경찰청에 전시하는 제품, 장비가 최첨단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현장 수사,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해내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마지막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연계 절차,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데요. 그 연계 절차가 전혀 결함 없이 조작이나 왜곡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포착하는 그 미제 사건이나 잘못된 사건을 보면 늘 그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 선진화라는 것은 어떤 대단히 기기묘묘한 새로운 기법 장비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절차가 제대로 모든 경찰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사의 그 기본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매 사건마다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간다면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수사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의 문제 말씀하셨고요. 그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걸 좀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뭐 어린이집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 뭐 강력 뭐 성폭력 사건 같은 거 나타날 때도 그렇고 아무튼 CCTV가 항상 이제 뭔가의 만능 해결책처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TV 어떻게 봐야 될까요? CCTV가 그래 저는 늘 이제 항생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었을 때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슈퍼박테리아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문명의 이기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나 범죄의 수사, 예방보다는 수사 쪽에서 증거 확보에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못 쓰게 한다?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CCTV에 의존하겠다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문제 생기면 CCTV, 또 어디에 문제 생기 학교에 폭력이 있으니까 CCTV 이렇게 되는 그 잘못된 대응, 미봉책 이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 CCTV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CCTV가 가지는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정보인권의 침해라고 하죠. 원치 않는 나의 그 신원 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얼굴과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때 한 행동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또는 공개 전송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데 대단히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 목적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분명히 CCTV는 범죄 사건의 증거 확보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정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CCTV 때문에 없어진 풍경이 하나 있잖아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첫 키스 어디서 하셨어요? 첫 키스 어디서 하셨어요? 첫 키스를 안 해봤나? 기억이 안 나지 왜? 보통은 저 골목길 공원 가로등 약간 이렇게 비켜서 가로등 불빛이 비켜서 있는 약간 어둠짐침한 곳 이런 데서 보통 옛날에 다 첫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에 못 하잖아요. CCTV 때문에. 그렇네요.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소시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면 혼란이 일어나겠죠. 또 뭐 너무나 많은 사건 부담 때문에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되고요. 하지만 살인, 아동 대상 범죄, 성폭행이나 유괴 이런 특정 범죄, 특정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둔다는 것을 저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회에서 특히 DNA 등 새로운 증거기법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이형호 군 유괴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전혀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는 상황, 이것은 안 되죠. 앞으로 일어날 범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귀하게 모신 표창원 소장님께 2015년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한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는 생명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보다는 모든 분들 혹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글쓰기, 정의로운 소비, 정의로운 지원, 정의로운 모금, 기금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정의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의로운 정당에게도 한 표. 우리 박 선생님도. 정의와 여러 분야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범죄와 관련해서는 흔히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엄정한 처벌만이 정의의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는 없겠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아예 그냥 전쟁을 선포하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래도 범죄는 오히려 높아졌고 그 이후에. 그래서
무슨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아까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저변의 심리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사회의 여러 어떤 부조리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개선되는 것이 그래도 정의로운 사회를 가기 위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표창원 교수님의 어떤 글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 정의 사회는 우리 힘으로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고 2015년 다시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상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